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전황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로 그 두 상황 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큰 방산 전시회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무기 체계에 대한 수출 가능성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 심층 분석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무기를 얼마나 수출할 수 있을까 완전히 그냥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친위대 근위대에서 여기 또 16만 명이나 돼요. 여기에서 한국제 장갑차를 초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이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들께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10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27대 격파에서 드디어 장갑차도 12,000대를 넘게 되었습니다. 차량 24대 격파, 특수장비 4대 격파, 야포 19문 격파, 그리고 무인 항공기 30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84회 교전을 했고 아우디우카에서 교전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어제는 100회 교전 그리고 이 전쟁 범죄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아우디우카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고 또 마린카 지역에서도 교전이 격화되고 있고 바흐무트 그래서 아우디우카, 마린카, 바흐무트 이 세 곳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 상원에서 여야 합의를 해서 $1,100가 넘던 이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 지원, 그리고 국경 경비 강화 이 세 개 패키지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950억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여야 합의대로 민주당, 공화당 합의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미 하원 의장이 그거 우리 받지도 않겠다라고 아예 심의 자체를 거부해버렸어요. 자, 이러면 하원에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 실시되고 있는, 유력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국들이 너무 많다라고 강력한 비난을 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혔고, 숄츠 독일 총리는 이 우리 유럽이 스스로 지금 이제 자립하는 기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규모 무기 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동안 독일도 무임승차 많이 했죠. 블룸버그 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기 안보 지원 논의하기로 하고 유럽을 순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폴란드 농민 시위대들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우크라이나 곡물이 워낙 싸게 유럽으로 풀리니까 그래서 5군데에다가 농민들이 국경 검문소를 설치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들어온다 그럼 차 세워놓고 곡물 거기 있는 거 도로에다가 그냥 뿌려버린답니다. 어제는 제가 또 알려드렸죠. 프랑스 농민들이 열받아서 프랑스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그냥 똥을 뿌려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전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곡물로 인해서 열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해군 함장이 민가의 아파트에 지르콘 쏘았다라고 첫 시인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베즈다 TV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지베즈다 TV는 러시아 군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 방송이죠. 여기에 출연해서 여기가 이제 기자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에드미럴 고르시코프라고 하는 호위함 함장인데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았어요. 이 활공 탄두가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마 10이죠. 사거리 1000km. 이 발트해에서 쏘았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 발트 함대가 있고 여기서 출항해서 바로 이제 남쪽으로 쏘았어요. 그런데 자, 지르콘 쏘아보니 어떻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지르콘은 워낙 정확해서 아파트의 방문까지도 명중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아파트 방문 겨냥해서 쏜 거야. 아니 아파트 방문 겨냥해서 쏘면 이거 민간인 살상하려고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쐈다는 거 아닙니까? 셀프 전범 인증을 커밍아웃을 국군 방송에 출연해서 한 셈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건
이 러시아 군에서 운영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터링, 편집 다 되었던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보냈다고 한 것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 아니겠냐라고 생각하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르코는 민가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다행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행이고, 왜?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정확하다, 방문까지도 맞출 수 있다 했는데 민가에 자기가 겨냥했다고 하는 그 아파트의 방문을 안 맞고 그냥 인근에 있는 도로에 맞아서 큰 구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역시 러시아 무기는 허접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뭐 민간인이 그로 인해서 죽지는 않았으니까 전범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파트를 겨냥해 쐈다라는 걸 커밍아웃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런 자들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시리아에 러시아와 이란, 헤즈볼라의 드론 훈련 기지가 있다. 거기서 지금 드론 훈련 받는다. 샤헤드 136 같은 자폭 드론 조종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에서 역습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교전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바흐무트입니다. 저희 바흐무트 보시면 이 남쪽 지역에서 이 클리시슈카 바로 위에서 또 클리시슈카 쪽으로 이렇게 좀 제법 굵은 파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증원 부대가 들어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바흐무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완전히 그냥 처절하게 지키고 있는 걸 이제 끝내고 이제는 역습에 들어간 상황. 총참모장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아우디우카에서도 굉장히 굵은 이런 화살표가 뚝뚝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정예 부대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총참모부 동부작전사령부에서 이야기했는데, 최정예 부대가 뭘까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최정예 부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기계화 부대일 수도 있고, 지금 47기계화에 대한 여기 있는데, 뭐 47기계화에 대한 이게 원래 있었으니까 아닐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증원 부대가 여단급 부대가 왔다라는 말이 되는데, 거기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자, 타브리아 작전군, 이 지역에서 주로 작전하는 이 전투부대죠. 이 타브리아 작전군이 러시아는 아우디우카에 정예부대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자폭 돌격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스페츠나츠들을 투입해서 아우디우카에서 시가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페츠나츠들이 이 아우디우카 시내에 들어와서 시가전을 하고 있으면 이걸 막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흐무트에서 오랫동안 작전했던 그 아조프 연대라고 하죠. 그 아조프 연대가 뒤로 빠졌고 지금 뭐 한두 달 넘었습니다. 그래서 재편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재편을 하고 아조프 연대가 여기 들어와서 러시아의 스페츠나츠들하고 시가전, 아조프 연대가 워낙 이제 마리우폴에서부터 시가전 전문이니까 이 시가전을 하기 위해서 아조프 연대를 데리고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 아우디우카 제법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로버틴의 방면에서 갑자기 또 제한적인 역습에 나섰어요. 공세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반격에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는데요. 어제는 이 북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또 폭격이 없었나 봅니다. 중부 지역에 폭격 있고 칸 유니스에 폭격 일부 있고 주로 이제 라파 이 국경 검문소 쪽에 그 지역에 폭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상전 추가 전사자가 3명이 늘어나는데 가자 지구에서 추가로 뭐 전투해서 전사가 아니고 기존의 부상자들이 어제 3명이 결국은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232명이 가자 지구 전투 이후에 지금 전사자가 나왔고, 프랑스가 레바논을 식민지배 했었죠. 그래서 이 레바논에 지금 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니들 그 뒤로 좀 빠져라. 지금 이렇게 되면 전쟁하지 않느냐. 그래서 헤즈볼라 니들이 뭐 리타니강 이북으로 완전히 빠지라는 건 아니고 좀 생색 좀 내라. 뒤로 좀 빠지고 그리고 뒤로 좀 빠지면 이스라엘 당신네들 공격 좀 중단하고 하는 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 크렘린궁은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이거는 이제 서안지구에 있는 파타죠.
그 지도자가 푸틴과 만나길 원한다. 또 러시아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숟가락을 하나 또 걸쳐 얹으려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를 추방하고 또 유엔의 팔레스타인 인권보고관 이 활동 완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검토한다. 지금 니들 아무도 못 믿겠다 유엔, 이제 이 상태인 거죠. 이집트 외무장관은 라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1979년의 평화협정 합의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밝혔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지금 140에서 160만 명의 난민이 집결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하마스들이 엄청나게 섞여 있죠. 여기에 대한 공격 작전에 들어갔을 때 이 또 대규모 폭격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이집트 쪽으로 그 불똥이 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유지하고, 즉 전쟁 안 한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거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당신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되겠죠. 조셉 보렐 EU 안보 담당관은 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무기 지원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덜란드에서도 뭐 지금 계속 소송을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F-35 부품 생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난민 학살하고 이런 전쟁범죄 행위하니까 이스라엘에 우리 네덜란드가 만드는 이 부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기각당했어요. 근데 다시 또 항소해서 2심에서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이 F-35 부품이 이제 이스라엘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어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제사회는 전부 이제 이스라엘이고 무기 지원해 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욕설을 했는데 전쟁 관리 못하는 EX A로 시작되는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백악관 참모회의 하다가 했는데, 그래서 증언을 보면 지금 백악관 참모회의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아주 쌍욕을 한 게 벌써 세 번째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알자지라 기자도 하마스 이 대전차 팀의 리더 활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알자지라 카타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아랍권 언론이죠. 알자지라, 전 찝찝해서 알자지라가 저보고 인터뷰하자 해도 저는 이 알자지라하고는 안 합니다 하고 안 하고 했었는데, 자, 이 사람이에요. 저 여기 보시면 기자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야? RPG-7 교육 교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텐덤탄도 RPG-7 그리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교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하마스의 대전차 팀의 수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자인 척하고 또 리포트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당국에서는 뭐라고 비아냥거렸냐? 풀타임 하마스 테러리스트 그리고 파트타임 저널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그리고 알자지라 이들은 하마스하고 한통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알까삼 여단, 하마스의 이 군대죠. 알까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이 라파 공습에서 이스라엘의 인질 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시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스라엘 인질이 3명 사망했다 이거예요. 자, 후티는 이란을 향하던 화물선에 대함탄도탄을 공격했고 일부 손상당했는데 이게 또 팀킬이에요. 바로 브라질에서 이란으로 가던 화물선인데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에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는 이 화물선인데 이게 이제 홍해를 지나가다가 선적이 그리스 선적이니까 그리스 나쁘지 해서 그냥 미사일 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란에 곡물 갖다 주러 가는 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도 침몰은 하지 않고 기동은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구남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방산보국을 기치로 활발한 해외 세일즈를 벌이고 있는 한화그룹이 최근 대규모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우디에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 생산 역량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군에 이어 국가방위부와도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3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세계 방산전시회 WDS 2024 폐막일인 2월 8일 체결된 이번 MOU는 한화 측 임원들과 압둘라 빈 반달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는데요. 이번 MOU에서 양측은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장갑차와 기동장비 등 지상무기체계는 물론 로봇과 위성을 이용한 감시정찰체계 등 한화 방산부문이 생산하는 다양한 전투장비와 감시정찰 자산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기술 이전과 사업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MOU에 따라 한화는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획득 사업에 직접 참여해 방산 획득 계획 수립과 개발 사업, 현지 생산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MOU는 전날 한화가 사우디 국방부와 체결한 중장기 방산협력 MOU에 이은 것인데요. 양측은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국가 전략 사업인 비전 2030에서 사우디 방산 자립을 앞당기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야별 공동개발 및 생산협력 실무단을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한화와 MOU를 체결한 국가방위부는 국방부와 별개의 거대 조직인데요. 약 26만여 명의 병력을 가진 국방부 산하 왕립군이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약 16만 명의 국가방위군은 왕실 직속으로 쿠데타 방지와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친위대 성격의 군대입니다. 국가방위군은 완전히 기계화되어 8개 기계화 여단과 4개 항공여단, 27개 이상의 독립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차륜형 장갑차만 2,60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교체가 필요한 노후 장비들이어서 한화가 장갑차를 수출할 경우 현지 생산 방식이어도 엄청난 부품 수출과 기술 로열티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우디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은 한화의 수출용 차륜 장갑차 타이곤입니다. 이 장갑차는 6륜 구동 방식 22톤 모델과 8륜 구동 방식 32톤 모델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두 모델 모두 기동력과 방어력, 확장성 면에서 동급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급화 모델입니다. 사우디 국가방위군이 한화 장갑차를 구매할 경우 타이곤 장갑차는 사우디 왕실 친위대의 장비라는 타이틀을 얻고 추가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유럽에 이어 중동에서 들려올 이 잭팟 소식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 K9 자주포로 대변되는 이 한화 방산이죠.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에 가서 여러 무기 체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사우디 군의 무기였죠. 그런데 지금 또 뭐냐? 사우디 친위대 국가방위군입니다. 무려 16만 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우디 국가방위군은 8개 전투 여단이 있고 4개 항공여단이 있는데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아파치 공격 헬기는 전부 이 국가방위군의 항공여단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각 부족들이 있죠. 그 부족들 중에서 이 왕실에 아주 프렌들리한 부족들, 충성스러운 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들이 관리하는 대대급 이상의 부대들, 그게 27개. 그렇게 해서 총 16만여 명인데 직접 관리하는 부대만 해도 8개 여단인데 여기 보시면 3개 기계화 여단, 5개 차량화 여단인데 3개 기계화 여단은 신속대원군으로 이 전 대대가 전부 장갑차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냥 오직 근접전 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5개 차량화 여단은 각 3개의 장갑차 기계화 보병 대대와 1개 포병 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 대대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거점 방어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대들이
과거에는 그냥 뭐 사륜으로 된 조그만 장갑차, 뭐 8륜이라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장갑차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한화에서 만든 타이곤 이 장갑차의 매력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천무 팔았죠. 그런데 천무는 장거리 포병이기 때문에 그 천무 부대를 보호할 수 있는 전투 또 이 경비 부대가 필요하죠. 거기에 이 한화에서 만든 이 타이곤 장갑차 몇 대가 이제 간 겁니다. 천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승차감도 좋고 에어컨 빵빵하고 뭐 방어력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천무 괜찮네. 타이곤. 자, 이 타이곤이 원래는 두산중공업에서 만들었어요. 두산인프라코어. 여기서 이제 과거 대우였죠. 대우가 해체되면서 그 대우의 이 중공업 분야를 두산이 인수했고 그 두산에서 대우의 방산 부분에 대우가 과거 장갑차를 독점했죠. 전차는 로템, 현대전공이죠. 그 장갑차는 대우, 자주포는 삼성 테크인 이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눠줬었는데 그 대우의 후신 두산에서 만든 장갑차였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디자인이 너무 허접했어요. 무슨 메뚜기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화에서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화가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수출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국가방위구에는 괜찮은 장갑차 없냐?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캐나다와 2017년에 900대 32억 달러어치 90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캐나다가 갑자기 뭐 빈살만 왕세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피를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저런 사람에게는 무기 팔 수 없어 해서 900대 계약을 했는데 10여 대만 주고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 빈살만 왕세자가 이 캐나다가 자기를 비난하니까 트리도 총리 완전 또 PC주의 아닙니까? 비난하니까 야 잠깐 스톱. 캐나다 진짜 무기 잠깐 스톱이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900대 대체하고 또 대체하려고 했던 그 소요. 거기다가 또 세월이 지금 또 7년 지났죠. 그러니 거기다가 추가되는 소요. 해서 2000여 대가 있으니 이거 한꺼번에 하자 해서 우리 한화하고 MOU 체결하고 지금 실무단을 구성했다 이거예요.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타이곤 이 6륜 같은 경우는 22톤. 이걸 8륜으로 늘릴 것 같으면 32톤. 여기다가 이제 추가 장갑하면은 또 34톤까지 늘어나는데 화력 강화형 이런 식으로 90mm 포탑형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한화가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아닌 근위대, 친위대에 또 이런 초초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황 외에도 그 전황들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이런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 섞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제가 내일부터 한 일주일간 휴가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 대신 우리 편집국장이 대신 진행을 하겠는데요. 한 일주일간 잘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